노다지 썰전.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를 정말 뒤흔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니플러스죠. 극장판 귀멸의 칼날 단 한 편으로 무려 502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뭐랄까 역사를 새로 썼다고 봐야죠. 그렇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이 1,136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247억 원이니까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썰전의 막을 올리려 합니다. 애니플러스의 이 폭발적인 성과는 과연 일회성 대작의 성공에 기댄 신기루일까요? 아니면 탄탄하게 다져온 사업 모델이 마침내 잠재력을 터뜨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일까요? 저는 애니플러스가 구축한 강력한 플랫폼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귀멸의 칼날 없이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눈부신 실적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사라진 내년에도 과연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 난다는 입장입니다. 거품이 꺼지고 난 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애니플러스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멸의 칼날 대박 딱 하나만 보시는데 그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저에게 귀멸의 칼날은 뭐랄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IP가 들어왔을 때 이 회사의 모든 사업부가 그 파급력을 얼마나 잘 흡수해서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걸 시험하는 무대였죠. 그리고 애니플러스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극장 관련 매출이 늘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영화를 본 신규 팬들이 원작을 정주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전문 OTT 라프텔로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라프텔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2%나 폭증했죠. 또 영화의 감동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팬들은 자연스럽게 관련 상품, 즉 MD 굿즈를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MD 사업 매출도 엄청나게 뛰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콜라보 카페, 미디어 아트 잔시까지 회사가 가진 모든 사업 부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폭발시킨 겁니다. 이건 귀멸의 칼날이 아니었으면 증명하지 못했을 완성된 수익화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자회사 미디어앤아트는 안정적인 추가 수익원이 되어주고 있고요. 이게 제가 보는 애니플러스의 진짜 저력입니다. 시스템의 힘이라는 말씀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스템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역대급 연료가 투입되었기에 겨우 돌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실적은 정점이지 새로운 시작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료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이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귀멸의 칼날만한 IP는 없을 것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성장 동력 약화 예고 아닌가요? 애니메이션 사업부 매출이 2배 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귀멸의 칼날 덕분인데 그게 빠진다면 내년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차기 동력이라고 내세우는 것들도 하나같이 안개 속입니다. 자회사 위메드가 만드는 드라마는 편성이 지연됐죠. MD 사업 비중을 6대4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귀멸의 칼날처럼 팬들의 지갑을 열게 할 강력한 IP가 없다면 그냥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심지어 해외 사업, 라프텔의 동남아 진출은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계속 광고비만 쏟아붓는 소위 돈 태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 이용자가 30만 명이라지만 그게 언제쯤 의미 있는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내년은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귀멸의 칼날만한 IP가 없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곧 성장 동력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애니플러스는 매년 10편의 극장판을 꾸준히 개봉해온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만 5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멸의 칼날급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IP를 발굴하는 선고안과 일본 제작사와의 네트워킹 능력입니다. 이 분야에서 애니플러스는 명실상부 국내 1위입니다. 잠깐만요. 선고안이 1위라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 아닐까요?
귀멸의 칼날이 성공했으니 선구안이 좋았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봉했던 수많은 다른 극장판들의 흥행 성적을 보면 그 선구안이라는 게 항상 통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 관객은커녕 50만 관객도 넘기 힘든 작품들이 훨씬 많았죠. 물론 모든 작품이 대박을 터뜨릴 순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시도하고 그중에서 히트작을 만들어낼 확률을 높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내부적으로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라프텔 오리지널 웹툰인 마루는 강쥐가 흥행하면서 플랫폼 내 탑10에 들었고 이걸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IP 제작 역량을 증명해낸 거죠.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오리지널 IP가 2개나 더 나옵니다. 여기에 12월에 열리는 AGF, 애니메 게임 페스티벌은 올해 10만 명, 역대 최다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사를 여는 게 아니라 IP를 소비하고 팬덤을 결집시킬 강력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져진 기반 위에서 제2, 제3의 히트작은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규모의 차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루는 강지나 다른 극장판 5편을 합친다고 해서 과연 귀멸의 칼날이 일으킨 500만 관객이라는 신드롬과 그에 따른 막대한 MD 매출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진격의 거인급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극장판 5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라인업도 공개되지 않은 희망 회로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즉 엽기적 효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동력이 바로 신사업의 잠재력입니다. 자회사 미디어앤아트를 통해 시작한 향수 브랜드를 예로 들어보죠. 애니메이션 회사가 웬 향수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영리한 접견입니다. IP와 팬덤을 활용해서 고마진의 라이프스타일 사업으로 확장하는 거죠. 이미 한남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내년엔 백화점 입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제2, 제3의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향수 사업이야말로 가장 큰 물음표 중 하나입니다. 니치 향수 시장, 그거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국내만 해도 수십 개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내세운 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애니플러스의 IP 파워만으로 그 치열한 경쟁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팬들이 과연 향수까지 사줄 것인가? 그리고 일반 대중은 애니메이션 IP 기반의 향수의 매력을 느낄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업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향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확보한 수많은 IP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려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전시 사업을 위해 전문가까지 영입했습니다. 미디어앤아트의 전시 기획력과 애니플러스의 IP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MD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그 전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죠.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사업이라는 건 항상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법입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을 한 번에 터뜨리려다 오히려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프텔의 가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플랫폼입니다. 유료 구독자가 연초 100만 명대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난 것은 이 플랫폼이 가진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증명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온 유저는 쉽게 떠나지 않죠. 국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결국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데 동남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수익 모델이 불분명합니다. 구독 모델이 아닌 광고 기반 모델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컨텐츠 경쟁력이에요. 국내 라프텔에 3,500편의 컨텐츠가 있다면 동남아에는 고작 300편 남짓,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빈약한 라이브러리로 글로벌 OTT들과 경쟁이 될까요?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돈만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동남아는 아직 애니메이션 OTT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블루오션입니다. 지금의 투자는 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비용이라고 봐야죠. 넷플릭스도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먼저 3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들을 기반으로 향후 구독 모델로 전환했을 때 그 성장세는 폭발적일 겁니다.
초기 단계의 콘텐츠 부족은 점차 해결해 나갈 문제고요. 그 향후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최근 팬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관련 MD 매출도 아직 회사 전체 실적이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IP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죠. 결국 모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거대한 기둥 하나가 빠졌을 때 과연 다른 작은 기둥들이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귀멸의 칼날이 빠진 자리를 걱정하기보다 귀멸의 칼날 덕분에 얼마나 더 튼튼한 집을 지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작품은 애니플러스가 가진 다각화된 사업 모델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시장에 증명해 보인 훌륭한 쇼케이스였습니다. 이미 탄탄하게 구축된 라프텔 플랫폼, 전국적인 MD 유통망, 미디어 아트 자회사가 완벽한 협업 체계를 갖췄습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특정 IP의 흥행 여부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흔들리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의 성과는 분명 괄목할 만하지만 귀멸의 칼날이라는 하나의 로켓에 올라타 너무 높이 올라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제 그 로켓의 연료가 다했을 때 과연 애니플러스가 자체 엔진의 힘만으로 지금의 고도를 유지하며 날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의 중력에 이끌려 다시 내려오게 될지 저는 내년 실적이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기 대작의 부대와 신사업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숫자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한 기업의 눈부신 성과를 두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지 혹은 화려한 피날레인지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홈런 이후에도 꾸준히 안타를 쳐낼 수 있는 강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애니플러스의 다음 행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겁니다. 신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라프텔의 해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오늘 짚어본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